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제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끓는 물 속에 끓는 물 속에 개구리가 되는 한국 경제인데 말이 빠졌네요. 단어가 끓는 물 속에 개구리가 되는 한국 경제입니다. 끓는 물 속에 개구리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표현들이지요. 표현들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해지지 않았는가. 상당히 상황은 지금 엄혹한 상황인데 그냥 무감각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심해진 상태다 보니까는 뭐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나 개인적으로 내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그냥 뭐 현실에 대해서 이 엄혹한 현실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또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대로 희망이 안 보이다 보니까 또 이제 무감각해지는 뭐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저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결국은 이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한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데 위기 상황을 지금 치닫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들 그러니까는 무감각한 상황에 있다. 이런 이제 의미에서 오늘도 이제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한국 경제를 이해시키는 좀 제 생각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입니다. 1993년부터 2023년이니까는 지난 30년이죠. 30년이 1993년이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던 해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민정부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넓은 의미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시작되어지는 1987년 민주화 대항쟁 이후에 그 연장선에서 문민정부가 1993년에 출범을 했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5년 단임 정부가 쭉 이제 그 교체가 되어지면서 중간에 박근혜가 4년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 5년 단위로 이제 정권이 교체되어졌는데 이 지난 30년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서 민주화의 첫삽을 우리가 뜨고 긴 대장정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은 우리 경제적으로도 보게 되면 굉장히 과도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그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로 보게 되면요, 성장률이요. 성장률을 보게 되면 이게 연평균입니다. 10년 단위로 연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1993년에는 숫자가 비어 있는 거고요. 1993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연평균 6.3%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2013년, 그러니까 2000년대 한 10년이라고 보면 되죠. 4%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은 2.5%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가 1.3%대까지 내려왔죠. 지난해요. 1.3%대까지 드디어 1%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가계 소비의 이제 연평균 증가율도 보게 되면은 가계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5.3%, 2.7%, 1.9%로 소위 성장률보다도 낮게 진행되어 왔죠. 성장률보다도 낮게 진행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수출에 목을 매는 이런 경제 구조가 됐는데 수출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치를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가계 소비의 비중이 지난 13년간에 한 15%포인트, GDP 대비로 한 15%포인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는 뭐 가계 소비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가계 소득이 안 좋다는 얘기죠. 소득이 안 좋고 가계 소비 비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수가 그만큼 갈수록 취약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의 의존도는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건데 일단 데이터부터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최근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성장률은 완전히 1%대로 내려왔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지난해 1년간 성장률이 1.36%, 1.4%가 채 안 되죠. 그러니까 1%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어요. 드디어 그러니까요. 1%대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계의 소득을 보게 되면요. 가계의 소득을 보게 되면은 가계의 이제 실질 소득입니다. 처분 가능 소득이요. 처분 가능 소득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건 뭐 이제 1차 속보치로 추정치지만은 1,037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37조 원. 근데 이게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해죠.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했던 해죠. 2020년이 1,036조 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수준 정도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요. 그때 수준으로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에 가계소득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이건 참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죠. 그렇죠? 4년 전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갔고요. 그렇죠? 이게 가계소득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점을 우리가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 잠깐만요. 모니터가 이제 움직이네요. 예. 자, 가계소득은 이제 그러니까는 가계 전체의 소득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이 좀 이제 안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보려면요. 국세청 자료는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소득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달이나 돼야지 그러니까 좀 이제 집계가 되어집니다. 국세청 소득 자료가 그래도 좀 이제 대부분 이제 소득 활동자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세청 자료는 좀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제 2차 자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고용노동부에서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고용돼 있는 사람들의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매달 그러니까 조사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이 급여는 세금 내기 전이고 동시에 뭐냐면 모든 수당을 다 합친 겁니다. 모든 수당을 다 합친 거예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대충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그 급여 노동자들의 계층을 좀 분류할 때 상용직은 그러니까 좀 이제 1년 이상 계약이 돼 있는 사람들이죠. 300인 이상은 되게 대기업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12월치가 안 났기 때문에 1월부터 11월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상용직 한 314만 명 정도 됩니다. 314만 명 정도 돼요. 그 최근 기준으로요. 이게 2023년 지난해 얼마였냐면 539만 원이었습니다. 평균입니다. 평균이 539만 원이요. 539만 원은 평균이었었는데 대충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 종사자들의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 정도로 우리가 되게 아마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세금 전입니다. 세전이요. 세금 떼고 이제 그러면 500만 원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이 539만 원이 2018년이 541만 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대기업 그러니까는 소위 노동자들조차도 돼요. 예? 작년도 그러니까는 최근이죠. 최근 소득이죠. 지난해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집계한 저거니까요. 539만 원인데 이게 그러니까 2018년 그 급여보다도 얼마입니까? 한 2만 원 이상 그러니까는 줄어든 거잖아요. 대개가 늘어야 되는데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줄어들었어요. 2020년이 줄어든 건 그나마 좀 이해가 가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충격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지난해 그러니까는 크게 줄어들었어요. 2022년에 비교하게 되면은 거의 16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6만 원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00인 미만 사업장들을 대개 우리가 중소기업들이라 하지요. 여기에 이제 대부분 노동자들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되어져 있죠. 1356만 명 정도. 1356만 명 정도예요. 이들의 지난해 그러니까 월급이 그러니까 모든 수당을 다 합친 세금 이전에 334만 원. 이 334만 원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해 수준과 똑같습니다. 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급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이 좀 취약하신 분들, 임시직, 일용직 이런 분들이죠. 대기업에 종사하는 임시직, 일용직이 한 15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한 212만 명, 12만 원. 212만 원이니까 거의 우리가 최저임금 수준의 저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것도 2021년도보다 한 3만 원 줄어든 겁니다. 2021년도보다. 빨간색으로 제가 되게 이제 그 비교년도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취약한 부분이 이제 중소 중견기업에 종사하는 임시직 일용직이죠. 여기에 그냥 118만 명 정도가 하는데 이들의 이 급여도 156만 원. 156만 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만큼 노동도 못 한다는 얘기죠. 노동 시간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2020년 수준보다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거예요. 한 5만 원 정도 줄어든 거죠. 5만 원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지난 1년이 순수하게 윤석열 정권이었던 해인데 작년에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소득이 후퇴를 한 겁니다. 후퇴를. 크게는 그러니까는 한 2018년이니까 지금 6년 전으로, 짧게는 그러니까 한 4년 전으로 후퇴를 한 거예요. 소득들이요. 3, 4년 전으로 후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소득이라는 게 대개가 일반적으로 늘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더군다나 또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더 취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사업장에 고용이 안 되어져 있는 분들, 예? 아니면 가사 노동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집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감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꽤 됩니다. 한 200~3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근데 최소한 3년 내지 한 6년 전으로 소득이 후퇴했다. 예? 소득이 후퇴했다 이겁니다. 끔찍한 얘기인 거죠. 끔찍한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한국은행에 들여다보면요. 가계 소비 지출, 가계가 소비를 어떤 데다 하고 있는가를 하는 통계가 또 있습니다. 예? 가계 소비 지출이요. 단위가 이제 억 원인데, 억 원으로 이제 했지만 좀 이제 숫자가 너무 이제 길어질까봐 조 단위로 다시 이제 재편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가계가 여러 가지의 지출을 하잖아요. 지출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가계가, 이제 그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집값 임대료 나가는 거.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교통비 이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전기료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교육비 이런 것도 거의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가게가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주류 음료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술 종류 주류라든가 담배라든가 그다음에 옷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말해서 의식주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주만 빼놓고 의화식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의화식이 의류, 신발 이런 쪽에 소비를 한 것이 작년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 3분기에 33조 원이었는데 이 33조 원이라는 숫자가 중간에 좀 약간 이제 좀 진폭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2021년 수준이 최고때가 40한 1조까지 나갔던 건데 33조까지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정도냐면 2011년에 맨 왼쪽에 보게 되면 38초 4천억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12년 전으로 지금 가게는 그러니까는 먹는 음식이라든가 마시는 음료수라든가 그다음에 술 담배 그다음에 이제 의복이라든가 신발 이런 데다가 지출을 하는 것을 거의 그러니까 한 13~14년 전으로 13~14년 전까지 그러니까는 그 줄이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참 우리나라 가게 지금 피눈물 나는 지금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2011년 13년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보다 못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거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제가 오늘은 출처들을 다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행의 가계소비 지출의 목적별 항목에 보게 되면 이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 13년 수준보다 밑으로 떨어졌다. 이건 참 끔찍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소비를.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그리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는, 예? 제일 그러니까 그나마 가게가 줄일 수 있는 게 음식 먹고 마시고 옷 사 입고 신발 사 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성인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기호식품으로 이제 소위 술이라든가 담배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소비들을 줄이고 있는 거죠. 줄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최근에 보면 알리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던데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해외 직구를요. 해외 직구를요. 그러니까 거주자 국외가계 소비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국내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이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소비를 한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 3분기가 6조 한 3천억 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이게 언제 때냐면은 2015년 수준보다도 못한 겁니다. 2015년이 6조 한 5천억 원 정도 소비를 했거든요. 6조 5천억 원 정도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는 쭉 줄어든 거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이해가지만은 그래서 최근에 회복이 됐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한 2015년 이전 수준이라 이겁니다. 해외 직구로 우리가 일부 방송에서는 이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국내 판매, 국내 이제 소비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데 아닙니다. 해외 직구도 아직 그러니까는 2015년 수준을 그러니까 지금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안 되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이제 지난 이제 그러니까 이제 30년 동안을 연평균 증가율을 봤어요. 소매 판매 증가율을요. 이건 통계청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은 처음 10년은 한 연평균 3.6%로 가다가 최근 10년은 그러니까 1.6%로 거의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가계가 소득의 증가율이 떨어지니까는 소비 증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군다나 작년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3%가 줄어들었습니다. 소매 판매가 1년 전에 비해서 3%가 줄어들었는데 마이너스 3%가 과거 외환위기 때 지금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밑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게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14%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플러스였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러니까 카드 사태가 터졌었죠. 카드 사태가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마이너스 4.4%인데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많이 축소가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그러니까 2003년도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워낙 소비 증가율이 높았었어요. 9.1% 했었기 때문에 이건 기저 효과가 있는 거지요. 기저 효과가요. 근데 작년에는 마이너스 3%는 0.7%로 2022년도에 거의 그러니까 안 증가했잖아요. 0.7%면요. 그거에 비해서도 3%가 줄어들었으니까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그러니까는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 그 가장 이제 어려운 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예국인들이 국내에 이제 여행을 와가지고 이제 소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비거주자, 그러니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내 소비 지출도 우리가 통계가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 자료인데, 작년도 3분기에 이게 한 4조 5천억 원 정도로, 이것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감했다가 좀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죠. 회복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뭐냐면은 2014년 수준이 안 된다 이겁니다. 2014년도가 4조 5,072억 원이었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2021년도에 5조 한 5천억 원에 가까웠었는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한 1조 원 정도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죠.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하는 거든 국내 한국인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이든 간에 다 지금 소비가 지금 너무 지금 그러니까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격탄을 맞는 게 누구겠어요? 자영업자죠.
자영업자의 소득은요, 자영업자 전체 소득은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가장 정확하거든요. 국세청 자영업자 소득 자료가 한 656만 명 정도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이제 2021년도께 마지막입니다. 2022년도 거는 이제 올해 이제 2월 이제 말경이면 좀 나올 겁니다. 2월 말경이면요. 2022년도 거는요. 작년도 거는 이제 그러니까 내년 2월 말경이나 나올 거고 집계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 소득을 보게 되면 이게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이니까요. 명목 월소득이 평균입니다. 평균이요. 656만 명의 평균입니다. 평균인데 제가 과거에도 보여드렸죠.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소득들이 계속 감소해 왔다 그랬잖아요. 명목소득이든 실질소득이든 간에 명목소득은 2011년 이후부터 실질소득은 2000년도부터 계속 줄어들어 왔다 그랬잖아요. 예? 자영업자 소득들이요. 예?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진행된 거라 했잖아요. 지난 5년간에도 보게 되면요. 2017년도에 명목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181만 원 정도 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163만 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실질 여기다 이제 물가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85만 원에서 159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예?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이것도 이제 뭐냐면 상위 소수만 빼놓고는 대부분이 열악합니다. 대부분이 열악해요. 전체 80%가 평균 수입 이하예요. 이게 지금 표에 있는 게 평균 소득인데 80%가 이것보다 낮다니까요. 80%가. 자, 그걸 정리한 걸 보여드릴게요. 2021년 657만 명에 대해서 0.1%가는 17억 한 7천만 원 정도 돼요. 물론 연수입입니다. 연수입이요. 상위 1%에 걸쳐 있는 사람들도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3%까지는 1억 원이 넘습니다. 3%까지는요. 3%까지는 1억 원이 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3% 넘어서는 순간부터 1억 원이 이제 무너져요. 1억 원이 무너져가지고 10%로 내려가게 되면요. 4천만 원이 안 돼요. 연수입이. 그 다음에 아까 그랬잖아요. 20% 상위 20%가 2,063만 원이니까는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180만 원 그 얘기인 겁니다. 예? 그럼 나머지 밑에 20% 밑에 있는 그러니까 80%가 658만 명에서 80%면요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한 500만 명 되는 거예요. 500만 명 자영업자들은 한 달 수입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 소비가 줄어드니까. 국내 소비도 줄어들고 해외 여행객들이 와서 소비하는 것도 지금 그러니까 안 살아나고 있고 그러니까는 죽을 맛이죠. 예? 죽을 맛인 거예요. 이거 국세청 자료입니다. 국세청 자료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가 재정은 지금 엉망이지요. 예? 자,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 타령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 돈을 안 쓰잖아요, 정부가요. 예? 지출을 막 줄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장률도 깎아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난 20년간의 이게 통계입니다. 이건 기재부 자료예요. 자기들이 만든 자료들이에요. 예? 여기 보게 되면요. 20년간에 2000년도에 우리나라 정부 채무가요. 국가 정부 채무가 GDP 대비 17%, 17.1%였습니다. 파란색 수치예요. 근데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 지금 50%가 넘었었죠.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대체적으로 계속 증가해 온 거예요. 정부 채무가요. 그런데 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재정 관리를 목표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관리 재정 수지. 굉장히 엄격하게 그러니까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해가지고 정부에 그러니까는 이 4대 4의 보장성 기금을 빼고 나머지 수익과 지출을 정리한 걸 관리 재정 수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3% 이내에서요. 근데 마이너스 3%를 넘은 적이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이후에 지난 3년을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도
이때를 빼놓고는요, 마이너스 3%를 넘은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 3% 밑으로 더, 그러니까 재정이 적자가 된 적이 한 해도 없어요. 재정이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가 됐던 거예요. 2020년 이전까지는요. 그런데도 정부 채무는 계속 증가해 왔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요?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잘 관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채무는 끊임없이 계속 증가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재정 적자라는 것은 뭡니까요? 기본적으로요. 수입하고 지출을 정리한 거잖아요. 재정 수지라는 것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냐면 굉장히 잘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채무가 계속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입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수입의 대부분은 뭡니까?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너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 그러니까 현 정권이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아무리 해도 정부 채무는 계속 증가하게 돼 있어요. 진짜 정부 채무 증가하는 거 원치 않으면은요, 증세해야 돼요. 증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3%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재정 적자 관리해도 정부 채무는 계속 증가한다니까요. 지난 20년 통계 수치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현 정권의 기재부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작년도에 그러니까는 세수 펑크가 전년도 대비 되게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52조 원이나 줄어든 거 아닙니까? 국세 수입이 52조 원이나 이게 역대 최고의 그러니까는 국세 펑크예요. 국세 펑크입니다. 부자 감세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이 정부가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 외치고 앉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능한 정부 전 처음 봤어요, 진짜요. 이렇게 무능한 정부 처음 봤어. 예?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맨 위에가 1998년 외환위기 때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는 국세 감소액이 2조 2천억 원뿐이 안 됐었어요. 예? 코로나 팬데믹 때도 7조 9천억 원뿐이 안 됐었다고요. 세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근데 지난해 무슨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52조 원이나 줄어들다니요.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56조 원이나 이상이나 줄어들었죠. 근데 그 이전 연도에 비해 되게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요, 세금 수입도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1.36% 증가했잖아요. 그런데도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 뭡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1.36%는 실제 성장률이고요. 이 세금은 명목 성장률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명목 성장률로 얘기하게 되면 한 3.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세금 증가하는 게 당연히 증가해야 되는데 왜 감소했냐 이거죠. 왜 감소했냐 이거죠. 감소해 주니까 된 거죠. 뭐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지난 20년간의 이 재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증세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그러니까는 국세 펑크를 내고 있고, 예? 아무 소위 말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설정한 재정 적자도 지키지 못하고 앉아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제발 좀 여러분들 우리 소위 말해서 시중에서 저는 이제 그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이찍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분들, 윤석열 정권 지지하신 분들, 제발 좀 눈을 좀 제대로 뜨고 좀 보라보세요. 눈을 제대로 좀 뜨고 좀. 예? 이거를 가지고 실드 칠 게 있지, 여러분들. 예? 실드 칠 게 있지. 제가 2022년대 흑자가 한 52조 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다 윤석열 정권에서 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월별로 나눴잖아요. 4월달까지 하고, 나머지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작년도에 그러니까는 세수가 크게 증가한 거에 대부분은 30한 5조 원 정도는 문재인 정부가 했었던 4월달까지서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거 툭 하면
문재인 정권이 경제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그럼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는 저기 저 문재인 정부에다가 가면서 근데 이분들 얘기하는 논리 보게 되면은 그냥 극우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제시하면은 수치를 이렇게 보려고도 안 해.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러니까 뭐 저기 저 문재인 전임 정권에 저거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굉장히 무지하신 거죠. 무지하신 거야. 그러니까 눈이 그러니까 뜨고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장님이신 거야. 장님이신 거야. 이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괴물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 제가 이제 뒤에서 얘기했지만 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니 이거 기재부 자료예요. 기재부 자료. 기재부 자료입니다. 제가 쓰는 거는요. 한국은행, 기재부, 국세청, 통계청 이런 자료만 써요. 아니면 IMF 자료라든가 이런 것만 써요. OECD 이런 자료만 써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수치를 제시하는데도 좀 제발 좀 이렇게 외면하면서 무턱대고 그냥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사실상 이렇게 돌리면은 작년도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탓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는 순수하게 그러니까 예산 편성도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한 거고, 재정 운용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건데, 예? 어쩌자는 얘기예요, 도대체가요. 자, 근데 무역 수지입니다. 우리한테는 무역 수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달러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30년간의 무역 수지입니다. 김영삼 정권 때 그러니까 한 419억 달러 적자를 봤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 터졌던 거 아닙니까? 외환위기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쭉 보시게 되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까지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쭉 유지가 되어 왔어요. 제일 많이 무역 수지 흑자를 낸 게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내게 이게 불황형 흑자였었는데 하여간 어쨌든 흑자를 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19개월 동안에 511억 달러나 무역 수지가 적자를 났어요.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 지난 20년 동안에 무역 흑자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던 나라가 갑자기 대규모 무역 적자 국가로 이렇게 전락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고요. 네? 이거를요. 네? 김영삼 정부 때 5년간 419억 달러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19개월 동안에 2년도 안 돼가지고 500억 달러가 넘잖아요. 예? 이 엄청난 실력. 참 진짜. 예? 이러면서도 계속 변명만 해. 자기들 잘하고 있다고. 왜? 그래도 계속해서 지지하는 장님들이 있잖아요. 예? 사실상에 그러니까 정신이 눈이 먼 사람들이죠. 육체적으로는 장님이 아니죠. 예? 외환보유액. 거기 무역수지하고 외환보유액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무역수지가 다 저기 외환보유액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게 되면 김영삼 정부 때는 한 86억 달러 정도 외환보유액이 증가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우리가 외환보유액이 달러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달러 축적을 계속해서 거의 사실상 국정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973억 달러, 노무현 정부 때 제일 많이는 1384억 달러, 문재인 정부 때도 727억 달러를 외환보유액을 축적을 했어요. 더 늘렸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19개월 동안에 290억 달러, 292억 달러 정도를 그러니까 까먹었어. 외환보유액을. 이건 명백하게 제가 지금 보여주는 이 수치들은 성장률이야. 계속 하락해 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드 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자, 한국 성장률도 한번 봐보세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이거 마냥 가게 되면 너무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난 20년간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 때까지 성장률을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러니까 뒤처진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한국이 이게 누적 성장률입니다. 5년간 26.5% 성장했어. 근데 그 당시 일본은 8.3% 성장했었고요. OECD 평균이 15.7%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맨 밑에니까 OECD 성장률 대비해서 한국이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그걸 이게 한 게 빨간색으로 맨 밑에 줄에 한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6.4배로 굉장히 크죠. 저는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 그러니까 높게 나온다고 해서 이걸 빼지 않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기 거짓으로 윤색을 안 해요. 이땐 왜 이렇게 컸는지 아세요?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금융이 터진 이후에 정권을 담당했었잖아요. 이 OECD 국가의 주요 국가들 대부분이 뭡니까요? 네? G7을 비롯해가지고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리고 유로존 위기가 터졌잖아요. 그 결과로 그러니까는 OECD 성장률을 쭉 까먹었었어요. OECD 대부분은 유럽 국가들이잖아요. 까먹었었던 거야.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6.4배나 됐던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1.4배에서 최근에 1.4배에서 한 1.7배로 OECD 성장률 평균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앞섰었어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달에 출범했잖아요. 그때부터 작년까지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OECD 성장률이 0.8배로 한 배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 이게 도대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이거 객관적인 수치잖아요. 객관적인 수치잖아. 예? 이거를 이러는데 어떻게 실드를 쳐주냐고요? 이 사람들은 너무 엉망인 거야. 너무 엉망인 거야. 예? 너무 엉망인 거야. 대한민국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왔잖아요. 떨어져 온 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OECD 국가들도 평균은 계속 떨어져 왔어요. 떨어져 왔어. 단지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가 특별하게 많이 떨어졌죠. 2.45요. 그때 글로벌 금융위 유로존 재정이 이게 직격탄을 맞았었으니까는. 예? 그리고 나머지들은 대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떨어져 왔잖아요. OECD도요. 예? 떨어졌는데 한국도 떨어져 왔고 그 자체를 제가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OECD보다는 그러니까는 OECD 평균보다는 그래도 한 1.4배 이상 그래도 우리가 해왔다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이게 0.8배로 한 배 밑으로 떨어지냐고요, 도대체가. 예? 예? 이게 도대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냐고요. 예? 그렇죠? 이거를 지금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계속 지지를 보내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냥 맹목적적으로 그냥, 예? 그거는 있잖아요. 국민이 아니에요. 그건 국민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국민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념적으로 그냥 지지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게 국민입니까? 예?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이명박 정부 때 성장률을 제가 가립니까? 은폐합니까? 예? 은폐 안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순수하게 있었던 기간 동안에 미국과의 성장률을 봐보세요. 미국보다도 우리가 항상 그래도 조금씩은 높았어요. 높았었어. 근데 미국한테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같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미국은 4.5% 누적 성장률이, 한국은 2.54%. 아니지 2.0%. 예? 이거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우리가 수치라고요. 이것도 한국은행 통계, 미국에 그러니까 통계국이 있어요. 경제통계국. 예? 그 다음에 뭐냐면 OECD 자료만 가지고 쓴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붙는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라는 건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지난 30년간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예요.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제가 출처를 다 이제 소개하면서 하려고요. 김영삼 정부 때 약 44%가 증가했어요. 네?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요. 5년 동안에 누적 증가율이죠. 김대중 정부 때 56%가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 때 51% 증가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쭉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14% 정도 증가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 46%가 증가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마이너스 2.2%야. 19개월 동안에. 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만 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짜 곤두박질 치냐고. 무슨 뭐 전쟁이 났습니까? 무슨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까?
이걸 어떻게 실드 치냐고요. 예? 이걸 어떻게 실드 치냐고요. 자, 이걸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나을 산자에다가 우리가 일업자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산업입니다.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산업이잖아요. 지난 30년간을 정리해봤어요.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8.4%로 성장하다가 최근 10년은 2.3%로 쭉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 제조업의 비중도 한 27% 근처에서 그러니까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렸어. 그러면 서비스업이라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업의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어. 6.4에서 4.0, 2.8로 쭉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서비스를 그렇게 육성하겠다고 보수 정부에서 그렇게 난리 폈잖아요. 우리가 되게 산업을 분류할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할 때 1차 산업은 우리가 농림수산업 이런 것들이고요. 그렇죠? 농림수 자연에 많이 의존하는 그러니까 농림수산업이고 2차 산업은 제조, 광업인데 주로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근데 3차 산업은 다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잖아요. 근데 서비스업 비중이 지난 20년간 거의 변화가 없어요. 제조업의 성장이 안 이루어진 거죠. 박근혜 때도 이거 가지고 제조업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었잖아요. 네? 제조업 선진화. 아니, 제조업이래. 서비스 선진화. 서비스업 선진화. 서비스업 선진화. 근데 서비스 육성이 안 됐어요.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가장 우리의 주력인 게 바로 IT 서비스 부분하고 그냥 사업 서비스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근데 이것도 성장률이 자꾸만 떨어져 가고 있어요. 떨어져 가고 있어. 예? IT 서비스도 그러니까는 김대중 정부 때 이게 육성돼 가지고 한 18% 성장하다가 최근에 10년은 한 3.4% 떨어졌고요. 사업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중장비를 그러니까 수출을 했다 했을 때 거기에 사후 서비스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업과 관련된 서비스죠. 되게 이게 이제 고부가 가치 서비스인 거예요. 저부가 가치는 주로 자영업 이런 것들이라면은 이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화가 돼야 되는데 고도화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거죠. 먹고 살 거리가 안 보여요. 먹고 살 거리가 지금. 예? 산업을 보면은 그 나라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미래가 보인다고요. 예? 근데 최근에 제조업 지난해 제조업의 생산이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3.9%요. 예? 그러니까 거의 4%가 줄어들었어. 근데 이게 2000년 이후에 가장 많이 줄어든 거야. 아니 작년에 우리가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났었습니까? 예? 작년에 왜 그러냐고요. 미국 경쟁이 굉장히 좋았거든 작년에요. 2.54%나 성장을 하면서. 세계 경제 나쁘지 않았다고요. 중국도 한 5% 성장을 했고요. 왜 한국만 이러냐고요. 예? 왜 한국만 이러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통계청 자료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이 미래에 우리가 산업 중에 대표적인 게 정보통신 산업, ICT 산업이잖아요. 우리 정보통신의 강국 맨날 이 얘기하잖아요. 정보통신 방송 ICT의 수출액을 보게 되면요. 작년도 수출액이 1868억 달러거든요. 1868억 달러? 우리나라가 한 6,400, 500달러 정도 전체 총 수출액이 6,400, 500달러 되니까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1868억 달러가 2017년도가 1976억 달러였었어요. 2017년도 수준보다 더 줄어든 거야. 모든 게 다 뒤로 후퇴를 하고 하락을 시키고 있어요. 이건 산업자원부 자료야. 예? 다 정부 자료예요. 정부 자료. 정부 자료예요. 윤석열 정권의 원인이 뭘까요? 그런데 제가 이거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들은 첫 단추 잘못 깬 거야. 엉뚱하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그거 인정 안 하지만은요. 예?
첫 단추 잘못 깬 걸 처음 출발은 뭐였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했잖아요. 2020 저기 저 당선되자마자 5월 달에 뭐가 급하다고 그러니까는 저기 저 바이든이 날라와 가지고 1년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문재인하고 바이든이 해 가지고 정상회담에서 공동 선언문을 역사적인 저 이정표를 만들었는데 뭐가 또 이렇게 대단한 게 할 게 있다고 1년 만에 다뤄와 가지고 했겠냐고요. 정신도 없는 상태에 있는 정부한테. 예? 그러고 나서 거기 그게 5월 25일 전후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왔다가 하고 나서 6월 초에 뭐 했습니까? 나토로 날아갔잖아요. 스페인으로요. 예? 너 나토에 초청해 줄게. 예? 나토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가야 됩니까? 거기 가서 뭘 했어요? 반 러시아. 거기서 연설했잖아요. 반 러시아. 러시아 규탄하는 거. 그 다음에 탈중국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경제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수출이 급감하고. 여러분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저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아직도 일부 사람들 보게 되면 중국이 중간재 작업하는 거예요. 2005년도 저기 누굽니까? 저기 그 당시 저기 그 중국의 주석이 저기 후진타오 때부터 했던 거예요. 후진타오 때부터. 예?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정보 ICT 수출액이 2017년 이전으로 줄어들었어요. 제가 팩트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팩트만. 그 다음에 그럼 반도체 때문 아니에요? 혹시 그래요? 그럼 반도체를 제외하고 봐봅시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정보통신의 산업의 수출액을 보게 되면요. 작년도에 871억 달러 했었어요. 871억 달러가 이거 봐보세요. 2014년도부터 이걸 집계를 시작했어요. 유감스럽게. 그 이전에 따로 집계를 안 했었어요. 예? 산자부가. 그래서 2014년 자료를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1136억 달러였어요. 쭉 계속 하락해 왔잖아. 예? 우리나라 산업이 굉장히 지금 위기입니다. 산업이 위기야. 2021년, 22년 잠깐 회복됐다가 다시 팍 떨어진 거야.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금 주력 산업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30년을 지금 통계를 다시 한번 제가 주요 산업을 가지고 재구성을 한 거예요. 재구성을. 소득과 소비 이런 걸 가지고.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부동산에다가 그냥 그래가지고 부동산 부채 모래성을 만든 거 아닙니까? 가계부채가 폭증을 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 가계소비가 감소하고, 가계소비가 감소하니까 성장률이 둔화돼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계부채 증가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가계소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 예? 직격탄을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층별로 소득격차가 심해지니까는 이게 이제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가계부채 10%포인트가 증가할 때마다 출산율이 0.16명씩 떨어져 왔더라 이거예요. 네?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다가 목을 맸어. 수출에다가 목을 맸다고요. 이 수출을 보게 되면요, 재밌는 게, 한국은행에서 여러분들 GDP를 계산할 때는요, 그 나라, 우리가 주권국가니까 대한민국 통화인 원화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원화를 계산을 해. 그러니까 수출의 증가율이 우리는 수출을 할 때 달러로 우리가 지불하고 달러를 그러니까 받아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수출은요. 그렇죠? 원화로 결제하는 거 거의 없잖아요. 예? 달러로 다 결제하잖아요. 수출은, 무역은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개입돼지죠.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지금 환율이 상승할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GDP에는 더 많이 잡혀요.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지난 30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수출의 증가율이 처음 10년은 93년부터 2003년은 약 15%씩 증가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10년은 10%, 최근에 2.6%로 떨어졌고 작년에 2.9%로 수출이 2.9%가 증가한 걸로 나와요. 원화 기준으로는요. 원화 기준으로.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맨날 들었던 뉴스하고 다르잖아. 수출이 감소해왔다고 지난 1년 내내 우리가 들었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작년도에 7.5%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왜 원화 기준으로 증가했느냐? 환율이 증가했으니까. 환율이 상승했으니까요.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예? 이게 환율 착시 효과야. 환율 착시 효과요. 예? 원화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근데 달러 기준으로는 이게 쭉쭉 떨어져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달러 기준이 더 중요하지. 무역이라는 것은요. 예? 그렇잖아요. 달러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소비하고 생산이 망가지고 있는데 수출도 지금 보게 되면 최근 10년 동안에 달러 기준으로도 1.2%를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에 성한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계 소비, 주력 산업들의 생산, 수출 하나 어디 성한대가 없어. 성한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무감각해. 이거 이제 무감각하게. 예? 그래서 제가 끓는 물 속에 개구리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수출 1시장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수출액이 작년도 수출액이 1248억 달러인데 이게 2011년이 1342억 달러였었어요.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그때보다 떨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12년이죠. 잃어버린 12년.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시장이 아세안 시장입니다. 아세안 시장의 작년도 수출액이 780억 달러예요. 근데 2012년도에 791억 달러 했었어요. 예? 잃어버린 11년이죠. 국내 내수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수출까지 이렇게 줄어드니 경제가 곤두박질 안 칠 수가 없죠. OECD 평균보다 그러니까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는데. 예? 저랬잖아요. 아까 ICT 반도체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수출액이 나오면서 막 언론들에서, 이 우리나라 언론들이 큰 문제입니다. 언론들이 큰 문제야. 언론이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번에 1월달 수출액 가지고 여러분 기사 도배된 게 뭡니까? 아, 수출이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막 이런 얘기 나왔죠? 예? 중국 수출이 드디어 플러스로 반전했다. 그래 나오죠? 자, 1월달 수출액을 제가 쭉 지난 10년 동안을 쭉 이렇게 첫 번째 칼럼에다 쭉 한 겁니다. 올해 1월달에 107억 달러예요. 중국 수출액이. 작년보단 증가했습니다. 15억 달러. 근데 작년이요. 작년 1년 내내 중국 수출액이 엄청 감소했을 때라고요. 그 일종의 기저효과죠. 기저효과. 올해 지금 그러니까 세계 수출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근데 107억 달러가 2022년 윤석열이 집권하기 바로 직전인 2022년 1월 달에 134억 달러였었어요. 2021년도에도 118억 달러였었고요. 지난 10년간 평균이 112억 달러였었습니다. 중국 수출액이요. 예? 그런데 중국 수출이 살아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반도체 수출액도 93.7억 달러로 작년보다는 증가를 했어요. 작년이 워낙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2022년도엔 108억 달러였었다고요. 아직 갈 길 멀잖아요. 총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1월달 수준을 회복을 못했어요. 작년에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조금 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막 난리들 피는 거야. 근데 저거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1월달은요. 올해 1월달하고 작년 1월달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설 명절 때 우리가 한 3, 4일 놀잖아요. 예? 작년도에는 설 명절이 1월달에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설 명절이 2월달에 다음 주에 이제 오잖아요. 1월달에는 그러니까는 명절이 없었었어요. 이 연휴가 없었었어요. 1월 1일 첫날 빼놓고는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 때는 일 안 하잖아요. 이걸 조업일수라고 하거든요. 조업일수요. 그러니까 조업일수를 고려해서 봐야 되는 거야. 올해 1월달에 작년보다 많이 늘은 것 중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조업일수가 작년에는 1월달에 명절이 있었어. 1월달 설 명절이 있었다고요. 작년 1월달은요. 예?
올해는 이제 2월 달에 있다 보니까는 2월 달에 또 이제 푹 떨어질 거라고 또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가 지난 30년간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이렇게 이 상황이 형국이 그런 거예요. 그 결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라 했습니까? 제가요? 지난 그러니까 27년간 1995년부터 이 자산 통계를 한국은행이 95년도부터 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통계를요. 27년간 쭉 보게 되면요. 돈 통화량이 3,384조 원을 더 풀렸습니다. 3,384조 원 통화량이요. 시중에.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해서 땀 흘려 일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생산활동에는 1,725조 원만 가요. 거의 반 정도뿐이 안 갔죠. 나머지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자산시장으로 간 거예요. 특히 부동산 시장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1경 2,505조, 6조 원 정도가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 결과로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그랬느냐? 부채를 동원했다는 얘기죠. 부채를요. 가계, 기업. 이 가계와 기업이 부채가 얼마만큼 증가했냐? 4,281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4,281조 원이요. 예? 그러니까 GDP에 거의 몇 배입니까요? 2.6배 정도 증가한 거예요. 부채가. 정부 부채까지 합하면 5,200조가 넘고요. 예? 이게 그 결과물인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신세처럼 되는 동안에, 예? 돈이 풀린 돈들과 거기다가 부채까지 합쳐가지고 그게 부동산을 그러니까 부동산 부채 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부채 모래성을 만든 거예요. 예? 그 결과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 소위 민간 부채죠. 이게 우리나라 최고 수준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소위 작은 나라 일부 빼놓고 중국보다 더 많아 우리가. 중국보다도. 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자, 이런 지금 상황이 지난 30년간의 대한민국 경제의 지금 하나의 스케치입니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이렇게 되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무덤덤해요. 무감각하고. 예? 우리는 미래가 하나도 안 보여. 부동산은 저거 과잉 공급되다 보니까 저건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순리야, 순리. 경제 이론을 떠나서 순리예요. 저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부채를 동원해가지고 버티게 한다? 이거는 순리에 역행하는 거죠. 역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많은 사람들은 그래주길 또 바라고 있잖아요. 자, 이 결과가 경제만 망가뜨린 게 아니라 제가 경제하고 사회는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사회는요, 반생명의 사회입니다. 반생명의 야만 사회예요. 야만 사회. 예? 산업구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업그레이드 못한 거예요. 새로운 산업들을 개척을 못한 거야. 못 만든 거야. 지난 30년간요, 제대로요. 못 만든 거야.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최근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이거 했잖아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요. 예? 사업주들은 그러니까 또 유예해달라고, 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1월 달에만 돼요. 1월 달에만 해도 제가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된 숫자가 재해로 돌아가신 분들이 40여 명이 되더라고요. 1월 달에만 하더라도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만 하더라도 1월 29일 날, 1월 31일 날 두 분이 들어가시고 2월 1일 날도 돌아가시고 이런 재해 사망하신 분들이, 예? 2022년 1년 통계는 작년까지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2022년 재해 주사로 사망한 게 644명입니다.
사고가 611건인데 644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한 사고에서 한 명 이상이 돌아가신 그 사망자를 낸 데가 사업장이 그 사고 현장 사고가 몇 개가 있다는 얘기죠. 예? 1년에 644명이 재해로 죽었어요. 특히 건설업이 가장 많죠. 특히 그리고 제조업, 건설업과 제조업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다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건데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그 재사고에 가장 많은 건설업에서 사고가 재 사망자가 많은데 일본의 2.3배입니다. 영국의 4.5배고요. 후진 국가죠. 후진 국가입니다. 예? 후진 국가야. 자, 이게 보게 되면요. 이거 봐보세요. 개선이 안 되어지고 있어. 재해율이라는 게 있죠. 노동자 100명당 그러니까 재해자 수의 비율. 이게 보게 되면은 2020년도부터 이렇게만 통계를 소개하지만은 지난 4년 동안에 4분기권 아직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분기별로 보게 되면은 계속 증가해오고 있잖아요. 증가하고 있잖아. 어느 사람이 자기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큰 질병에 걸리려고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자,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왜 일어나냐면요. 자,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도 그러니까 건설업 다음으로 그러니까는 건설업 다음으로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제조업이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이요. 제조업 사업장들 보게 되면요. 엄청나게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문제는 이 영세성이 개선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개선이 안 되어지고 있어. 자영업하고 비슷해요. 자영업하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닮은 꼴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제조업은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50인 미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동안 유예했던 것을 이제 시행하는 걸로 이제 했잖아요. 예?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제조업만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제조업의 사업장의 96.3%가 2017년도에 50인 미만 사업장들이에요. 근데 2021년도,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도에는 96.7%로 더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장들이 50인 미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사업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소사업장들. 고용 인원수가 적은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50인 미만 중에서도 보게 되면요. 10인 미만. 그러니까 1인부터 9인까지죠. 1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이에요. 또 근데 문제는요. 이게 76.6%야. 제조업 전체 사업장 중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이 굉장히 영세하잖아요. 제조업체들도 굉장히 영세해요. 근데 이 영세한 게 계속 더 지속되고 있어. 예? 그러니까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그러니까는 이 고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예? 고용되고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되느냐? 212만 명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을 보게 되면요. 7명 정도뿐이 안 된다고요. 7명 정도뿐이요. 예? 말은 50인 미만이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대부분이 10명 미만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지. 굉장히 영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영세한 사업체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요. 그러면 이러한 영세한 사업장들은 대개 어떻겠습니까요? 임금 많이 못 줘요. 임금 많이 못 줄 수밖에 없잖아요. 제조업체들은 이게 뭐 스타트업도 아니고 제조업체들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 뭐냐, 임금 많이 못 주니까 저임금으로 가죠. 그러니까 뭡니까요?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영세한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쓰는 그런 자영업 사업체들은 반대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제조업 사업체 이런 데서는 저임금뿐만 아니라 또 장시간 노동시키죠. 장시간 노동시켜요. 그러다 보니까는 윤석열이 그 노동시간 유연하게 노동시간 가자는 얘기가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작업 환경이 굉장히 좋을 수가 없지요. 영세하니까. 그렇죠? 영세하니까 작업 환경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임금, 장시간, 그 다음에 나쁜 작업 환경,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다 뭡니까? 돈의 문제야. 돈의 문제야.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새로운 산업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지난 30년간 봤잖아요. 예? 안 만들어지니까. 둘째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영세한 제조업 사업장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임금을 많이 못 줘. 줄 수가 없어. 자기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예? 그럼 단기적으로 이 사람들 이 돈의 문제를요. 이 사람들이 해결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라 반대할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 근데 여기 고용돼 있는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못 먹고 살지요. 그 돈 가지고 못 먹고 살아. 현장에 답이 있다르죠. 우리가 경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 해결하려면요. 두 가지입니다. 이건 뭐 뻔한 거야. 이 사업장들에서는 소위 말해서 사장들은 임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여력이 일단 객관적으로 충분하지가 않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요. 둘째, 예? 그래요. 둘째 뭐냐면, 이런 쪽으로,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문제는요. 이게 연명이 되는 거지. 예? 연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시켜도 되고, 저임금은 줘도 되고, 그리고 사고가 나도 그러니까 처벌 안 받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장들이 계속 수명이 연장되는 거야. 근데 이런 사업장들 구조조정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영세한 사업장들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영세한 사업장들은. 그리고 이런 영세한 사업장들이 중국이나 저기 베트남하고 경쟁이 안 되죠. 예?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이. 이거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구조조정을 하려면요. 새로운 사업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출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출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 문제하고요. 이러한 영세성, 제조업의 영세성을 해결하려면은 산업구조가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병든 닭처럼. 끓는 물 속에 개구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걸 예면만 하고 있고. 예?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둘째, 소득을 해결해줘야 돼. 이 분야에 어쨌든 간에 그런 산업구조를 바꾸기 전까지 이 사람들 여기 종사자들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게 아니야. 노동자들이요. 그 사람들 소위 말해서 사회소득으로 뒷받침해줘야 돼. 왜? 사업장에서는 그러니까 돈 많이 못 줄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길을 쓰고 반대하는 거야. 예? 반대하는 거예요.